안녕하십니까.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화와 인류 에피소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우리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특별한 태양과 또 크정 같은 목성, 그리고 그 아래에서의 지구가 얼마나 희박한 확률로 살아남아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를 보지 않으신 분은 이번 에피소드를 보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희박한 확률로 존재하게 된 이 지구에서 이제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 생명의 어떤 발생과 진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생명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특별히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시 세균이 이제 박테리아에서부터 진핵생물, 다세포 생물,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연구가 되었지만 오케이 다 인정하자 이거죠. 그런데 처음 원시 세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라고 물어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미스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물학자는 무생물에서 박테리아 사이의 어떤 간극이 박테리아와 사람까지와의 그 간극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 박테리아와 같은 원시 세균이 나타난 시기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한 7억 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아무도. 근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원시 세균은 이후에 한 20억 년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진핵세포와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집신벌레 따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은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형질과 조금씩 다른 돌연변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DNA가 어떤 이유에선지 이게 변화가 어떻게 해서인지 좌우지간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DNA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아주 이게 장난스러운 요런 유전자를 우리는 이제 점핑 유전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자를 마주 이제 헝클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때는 이제 아주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이제 유전자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DNA도 사실은 상당수의 이런 쓰레기 유전자, 다시 말하면 이제 정크 DNA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정크 DNA 중에 몇 개는 아주 하찮은 박테리아로부터 식물과 곤충, 그리고 이제 동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생물의 조상이 이 원시 세균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원시 세균이 나타난 이후에 진핵세포,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필연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죠. 단지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한참 걸린다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구가 탄생한 지 약 한 40억 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 진화의 속도는 이제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고생대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제 캄브리아기라고 이제 부르죠. 이때부터 뭔가 실체가 이제 보이는 그런 이제 생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제 뭔가 동물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생명체가 지금으로부터 겨우 5억 년 정도 전에서야 이제 비로소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캄브리아기에서는 이제 워낙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때를 생물학적인 대폭발 시기라고도 부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대멸종의 어떤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이제 얼마 안 남게 된 거죠. 일단 이렇게 나타난 생명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화를 했느냐? 당연히 그건 또 아니겠죠. 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긴 하겠지만, 지구의 어떤 그 얇은 지표면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대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캄브리아기의 이후에 전 지구적으로 대멸종 사건이 한 총 6번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멸종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종의 생명체들이 이제 멸종을 하게 되고, 또 살아남은 종도 그 개체 수가 10% 이하로 이제 팍팍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대멸종 시기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인류는 엄청나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최적의 종족이 대멸종을 견뎌냈다기보다 이 대멸종의 유형에 맞춰서 그때 지배적인 종족이 바뀌어 왔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빙하기에 이 변온동물인 파충류에게는 이제 뭐 엄청나게 혹독한 시기이긴 하겠지만, 이 항온동물인 포유류에게는 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변온동물은 이제 외부의 온도와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 빙하기 때 피가 그냥 다 얼어버리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들은 겨울에 동면을 하고 여름에 너무 더우면 또 하면을 하고 그런 거죠, 변온동물들은. 이 대멸종의 유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빙하기를 들 수 있죠. 이 빙하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얼음 때문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얼음은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대부분 우주로 반사하기 때문에 얼음이 이제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지구의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평소에 지구는 얼음이 이제 얼기 쉬운 극지방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어서 극지방에서 생성된 얼음이 적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녹아버리기 때문에 얼음이 이제 더 이상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구의 대륙은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이제 대륙들이 움직이다가 어쩌다가 이제 북극해 같은 데를 삥 둘러싸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얼음이 떠내려갈 적도 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음이 거기에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이게 이제 대륙 쪽으로 계속 이제 번지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이제 얼음이 덮이는 지역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임계치를 넘게 되면 순식간에 전 지구적인 빙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빙하기가 한번 시작이 되면 지구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돼서 완전히 이제 지구 자체가 눈땡이처럼 이제 보였을 겁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꽁꽁 얼어붙은 이 빙하기가 어떻게 풀리느냐? 그것의 해답은 바로 화산 활동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지구가 얇은 이제 지각층을 갖고 있어서 화산 활동이 이제 잦은 그런 행성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화산이 터지면 수많은 이제 화산재와 용암이 막 터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뜨거운 용암 때문에 얼음이 그냥 싹 다 녹고 그랬느냐? 뭐 그건 또 아니고, 화산이 뭐 사실 뭐 매일 터지는 것도 아닌데 전 지구 단위로 몰아닥친 이 얼음땡이를 한꺼번에 어떻게 녹이겠습니까? 그건 이제 어려운 얘기죠. 답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화산은 용암과 화산재 이외에도 지하에서 잠자고 있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이제 뿜어내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온실가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중급 화산 하나가 이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우리나라 전체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거의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소라면 이런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거나 식물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빙하기 때에는 바다가 이제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이 바닷물에 녹아들 수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뭐 식물들도 없으니까 광합성으로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 중에 계속 이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 임계치를 넘으면 갑자기 이제 지구의 온도가 이 온실 효과 때문에 급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얼음이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도끼 들고 빤스만 입고 다니는 원시인들 나오는 영화, 뭐 이렇게 고대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근처에 항상 이제 화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화산 근처 아니면 사실 뭐 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결국 지구가 이 빙하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그 순환 활동이 왕성한 살아있는 그런 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멸종의 또 다른 원인으로 그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제 운석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태양계로 유입되는 그 자잘한 운석들, 당연히 목성이 이제 대부분 처리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목성도 가끔 한두 개씩 놓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작은 운석이야 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타버리기도 하고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뭐 덩어리가 엄청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일단 운석이 떨어지면 대기권에서 이제 불타기 시작해서 지표면에 도달할 때쯤 되면 약간 2만 도가 넘는 그 정도의 열을 뿜어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지름이 한 10km 정도가 넘게 되면 이게 뭐 한 번의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파편을 우주로 막 이렇게 튕겨내 보내면서 그게 또 다시 또 떨어지면서 2차 충돌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 결과 이제 지구 전체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천 도의 고열로 이제 달구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른 엄청난 흙먼지 부딪혔으니까 흙먼지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빙하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이제 이거는 핵폭탄을 이제 수천 개 동시에 그냥 터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석은 통계적으로 한 1억 년 정도에 한 번씩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 지름이 한 100km 정도가 넘는 그런 운석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몇몇 세균들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어떤 모든 생명체가 거의 뭐 멸종을 할 거라는 뭐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공룡 시대의 마지막에 떨어졌던 운석은 아주 적당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룡들을 완전히 이렇게 싹쓸이할 정도의 크기는 되면서 포유류까지는 이제 죽일 만큼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자, 공룡이 이제 완전히 싹 청소됐다는 것은 인류가 이제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우리 인류도 거의 뭐 멸종될 뻔했다고도 하죠. 그래서 인류는 이제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이제 되게 많이 비슷한데요. 이건 뭐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유전자의 어떤 다양성이 부족한 이유는 지금의 어떤 인류가 대멸종 시기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가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 여인은 우리의 한 1000대 정도쯤의 그 조상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그 조상이 이렇게 엄청난 대멸종의 시기를 견뎌냈다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이건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인류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네요. 이제 과학의 발전도 이제 전쟁 때 가장 빨라지는 걸 볼 수 있듯이 이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물은 어떤 생존의 위협이 있어야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진화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이제 부여된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인류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은 역설적으로 인류가 육체적으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열등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제 우리 인류를 위협할 만한 멸종 위기는 언제쯤 다시 시작될까요? 이게 사실은 좀 놀랍기도 한데 그 답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이미 멸종기라는 사실이죠. 지금 현세를 지질학적으로는 이제 신생대 4기, 충적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 지금이 이 충적세 멸종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을 멸종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멸종이 이제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빠른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거 이제 몇몇 멸종기가 수만 년에 걸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다른 멸종기와는 다르게 이번 멸종은 바로 생물 스스로, 즉 우리 인간이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림 파괴, 지구 온난화, 인구 폭증 뭐 이런 등등이 그런 어떤 멸종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 과연 우리는 이 7번째의 멸종기에서도 과거처럼 운 좋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방정식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도에 모임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천문학자, 생물학자, 동물학자, 뭐 전자공학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우리와 컨택이 가능한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공식이 드레이크 이퀘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식이 n 이퀄 r 곱하기 fp 곱하기 n이 곱하기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결국 확률, 그러니까 이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해내는 그런 공식인데, 이 방정식에 들어가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생명체가 문명을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빙하기 이전에 1억 5천만 년 전에 지구를 점령하고 있었던 공룡들이 날이 추워지는데 털옷이라도 하나 챙겨 입지도 못하고 멸망했던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걔들이 뭐 먹고 살기도 바빴을 텐데 우주로 이제 미리 연락을 해놓고 뭐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이제 우리 인류도 이제 지구에서 우주로 컨택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이제 채 100년도 안 된 것을 감안하면, 이 살아남는 것은 둘째치고 실제 연락할 수 있는가의 확률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얘기죠. 이게 뭐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워낙 말이 안 되는 이런 확률인데, 여기에 그 이상의 확률을 따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지금도 약 한 500만 명 정도가 넘는 자원봉사자가 이걸 후원을 하면서 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지구가 얼마나 이제 행운을 타고 난 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많은 진화 속에서 살아남는 확률을 포함하면 이거 뭐 최소한 수조분의 1의 확률을 뚫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약 한 1000억 개 정도의 항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수조분의 1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찌 보면 우리 은하계의 어떤 고등생명체는 우리 지구인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뭐 혹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아주 먼 당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우주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은하가 이제 또 있으니까, 뭐 그 어딘가에 우리만큼 또 운이 좋은 외계인이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계인을 직접 만난다거나 뭐 컨택을 한다거나 이건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건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얻었던 이런 행운만큼이나 비슷한 행운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 인류가 생명체로서 얼마나 운이 좋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행운을 이어가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뭐 나름 과학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게 마치 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 같이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지긴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전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존재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엄청난 기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만큼,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지구에서 뭔가 나름 의미 있는 것 하나 정도는 남기고 갈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 정도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화두는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